뉴욕의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폭력, 혼란,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들. 그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7일, 서울에서의 경험은 어느 뉴욕 기자의 모든 인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한국은 가능하고 뉴욕은 여전히 불가능한가? 그녀의 질문은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철학과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는 투명한 유리벽 하나가 가져온 혁명, 열차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질서, 밤늦은 한강 산책길에서도 느껴지는 절대적인 안전함. 한국은 뉴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결론지었습니다. 뉴욕은 한국의 발끝조차 따라가지 못한다. 뉴욕 기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왜 한국이 가능한지를 증명하며 동시에 뉴욕을 고발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라 밀러, 뉴욕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기자로 산다는 건 매일이 전쟁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을 찾아다니고 누가 먼저 기사를 써내느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번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뉴욕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자가 선로로 밀려 끔찍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어요. 그날 아침 지하철에서 내려 사무실로 가는 중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야? 라는 한 남자의 한숨 섞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고는 지하철 1호선 14번가 역에서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벽에 등을 기대고 있던 남성을 갑자기 밀어버렸고 열차가 들어오던 순간 선로에 떨어진 남자는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의 기자로서 이 사건을 취재하며 지하철 승강장의 위험성을 파헤치는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뉴욕 지하철의 위험성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들리는 강도 사건, 마약 중독자로 가득한 승강장, 그리고 폭력적인 승객들까지. 저는 출퇴근길마다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고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말도 있어요. 뉴욕 지하철을 무사히 타면 하루를 살아남은 거나 다름없다. 웃어넘기기엔 너무 씁쓸한 현실이죠.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사건 현장에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뉴욕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던 동료의 말이 문득 생각났어요. 검색창에 한국 지하철을 입력했을 때 화면에 뜬 이미지들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깨끗한 승강장, 벽처럼 생긴 유리문, 스크린도어라고 불린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전에는 뉴욕과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승강장에서 사고가 빈번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일도 흔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몇 년 만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을까요? 뉴욕과는 대조적인 그들의 실행력과 변화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날 저는 편집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취재해보고 싶어요. 뉴욕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편집장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끝내 승낙했어요.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손에 쥐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잿빛 승강장을 떠올리며 한국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 반, 의문 반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크린도어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승강장에 유리벽처럼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본 순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승강장 끝에 서는 게 위험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항상 긴장했는데 여기서는 유리벽이 승객과 열차 사이를 완벽히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벽 하나가 사람들의 안전을 이렇게 완벽히 보장하다니 뉴욕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승강장에서 사람들은 출입구 앞에 무질서하게 몰려들지 않았어요. 대신 한 줄로 깔끔하게 서서 열차가 멈추길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문이 열리기 무섭게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들어가거나 나가곤 했거든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질서와 안전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 잡은 환경이었어요. 열차에 탑승했을 때 또 하나 신기했던 건 지하철 내부의 시설이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매일 보던 낙서나 찢어진 의자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대신 편안한 좌석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환한 조명이 있었죠. 더구나 열차의 창문 쪽에 작은 디지털 화면이 있어서 다음 역 이름과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열차 안에선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느꼈어요. 사실 뉴욕에선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열차를 타고 몇 정거장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연결해봤고 신호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지하 구간에선 아예 전화나 인터넷이 먹통이 되기 일쑤인데 여기선 영화나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가능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지 깨달았습니다. 몇 정거장을 더 이동한 뒤 서울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출구로 나가며 저는 하나의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욕 지하철과는 모든 게 다르구나. 한국의 지하철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질서, 그리고 배려가 완벽히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이제는 왜 한국이 지하철 안전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울 지하철의 경험은 제게 문화적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이었죠. 왜 뉴욕은 이렇게 못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스크린도어가 어떻게 설치되었고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철저히 구현되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홍보팀과 연락을 취해 인터뷰 약속을 잡았어요. 서울교통공사 건물에 들어서니 친절한 직원들이 저를 안내해 주었고 인터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언급했어요. 2003년 서울역에서 한 승객이 노숙자에게 밀려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승객 안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저는 사건의 경위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밀린 여성은 당시 40대 초반으로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서울시는 승강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했어요. 초기에는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어요. 단 한 번의 비극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대응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뉴욕에서도 승강장 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항상 정치적 논쟁으로만 이어졌어요. 설치비가 너무 비싸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변명들로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사고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담당자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한국에선 스크린도어 덕분에 그 수치를 거의 없앨 수 있었다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스크린도어가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미세먼지도 20% 줄었고 소음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냉방 효율이 증가해서 전력 비용도 절감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맞물려 한국 지하철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뉴욕은 이런 경제적 이점까지도 외면하고 있을까? 인터뷰 후 저는 스크린도어 설치 과정을 직접 보고 싶어서
공사 관계자와 함께 한 역을 방문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열차와 완벽히 동기화된 기술이에요. 이 시스템은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관계자가 자랑스러워하며 설명했죠.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꽤 컸을 텐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민간 기업과 협력해서 자금을 유치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안전에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선 늘 자금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미뤘지만 한국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스크린도어의 유리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늘 보던 텅 빈 승강장과 대비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동시에 부러웠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지하철의 다른 면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크린도어만으로도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어요. 우선 교통카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티머니 카드라는 교통카드는 말 그대로 맞는 카드였어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더군요. 뉴욕의 메트로카드처럼 특정한 교통수단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손에 쥐고 역무원에게 사용법을 물어봤습니다. 역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만약 카드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역 근처의 자판기에서 바로 충전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제가 첫 번째로 타본 건 버스였습니다.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니 삑소리와 함께 요금이 바로 결제되더군요. 뉴욕에서는 잔돈이 필요해서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더 놀라운 건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이 무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작은 카드에 숨겨진 효율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지하철로 돌아와서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타보기로 했습니다.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플랫폼 벽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을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열차의 도착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1분 남았다는 안내가 떴고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어요. 뉴욕에선 열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한참 기다리는 게 일상이었는데 여기선 그런 불확실성이 전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열차 안에 앉으니 제가 탑승한 구간의 모든 역이 전광판에 표시되었고 다음 역과 도착 시간까지 안내됐습니다. 또 흥미로웠던 건 역 이름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뉴욕 지하철도 영어와 스페인어로 방송하긴 하지만 역마다 다르게 들리고 종종 방송이 끊겨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반면 한국의 안내 시스템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웠던 건 지하철의 와이파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철도에서 와이파이가 빠르다는 걸 느꼈지만 모든 역에서 인터넷이 전부 빠를 줄은 몰랐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연결은커녕 전화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선 어떤 지하 구간을 지나더라도 안정적으로 연결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를 지나던 중 또 하나 인상 깊은 걸 발견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강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열차 안에서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 조용히 책을 읽는 중년 여성, 그리고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는 직장인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경험하며 감탄했던 건 기술과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안전한 환경이 깔려 있었어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낀 건 어느 날 밤 서울 시내를 혼자 걷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지하철을 취재한 뒤 조금 늦게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뉴욕이었다면 이 시간에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두운 골목은 당연히 피해야 했고
큰 길조차 낯선 사람이 따라오진 않는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의 거리는 달랐습니다. 그 시간에도 길거리에 사람이 많았고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작은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간식을 사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고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도 보였죠. 한강 근처를 걷는 동안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산책로에는 조깅하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이 보였어요. 저는 뉴욕의 강변공원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사람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들만 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취재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역 근처의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관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울의 낮은 범죄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뉴욕에선 길거리 강도나 폭력이 흔한데 서울은 왜 이런 범죄가 거의 없나요? 그러자 경찰관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서울의 주요 지역에는 CCTV가 매우 촘촘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려는 문화가 강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경찰관이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의 범죄율은 뉴욕에 비해 훨씬 낮았어요. 강도나 폭력 사건도 있지만 발생 빈도가 극히 드물었죠. 저는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주요 길목, 지하철역, 공원에는 고화질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경찰관의 말처럼 이 카메라들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를 떠나며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이 경찰서로 돌아오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지갑이나 핸드폰이 거의 원형 그대로 주인에게 돌아간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묵고 있던 숙소 주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갑을 잃어버려도 며칠 안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직함과 배려심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주목한 점은 한국의 응급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이나 길거리 곳곳에 비치된 비상벨과 의료키트를 보며 이 나라에선 사람들이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실제로 지하철 취재 중 승객 한 명이 갑작스럽게 크게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즉시 비상벨을 눌렀고 몇 분 안에 영무원이 도착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뉴욕의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늘 긴장하며 걸어야 했던 거리,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사건들, 그리고 분실한 물건이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던 제 고향이요. 그와 비교해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곳이었어요. 여기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만들어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며 기사 초안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안전한 도시란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리고 서울은 이 둘을 완벽히 구현해낸 사례다. 뉴욕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스템을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 근본에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니까요.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출근 시간대에 얼마나 혼잡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강남역으로 갔어요. 뉴욕의 러시아워를 떠올리며 밀치고 싸우는 아수라장을 예상했죠. 그런데 막상 강남역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모두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출입구 양옆으로 정렬한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줄을 지켜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무작정 밀치고 들어가느라 다투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열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 안은 북적거렸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는 사람, 또는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누구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어요. 손에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죠. 그런데 젊은 학생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할머니를 앉게 해드렸어요.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뉴욕에서는 양보를 하는 사람을 본 적도, 그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상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에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서 먼저 탄 사람들을 기다리는 모습들까지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급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규칙을 지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릴 때도 줄을 새치기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취재 중 만난 한 한국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본이라니. 뉴욕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여기선 기본이라니요.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뉴욕의 지하철에서 느꼈던 불안과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환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이런 글을 메모장에 적어두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 승강장이 싸움터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이용한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다. 안전은 시설이나 시스템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이 있다. 이 문장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배려와 질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문화적 힘이었습니다. 이건 대중교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기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끝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안전성에 감동하고 배려와 질서가 녹아든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매료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에는 기술과 문화의 조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발달한 것도 문화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 둘이 어우러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정 중 하루는 취재를 잠시 멈추고 서울의 전통적인 공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지하철과 초고속 와이파이로 가득한 도시를 경험했으니 그 반대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뉴욕에서도 유서 깊은 건축물들을 보아왔지만 한국의 전통 건축물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나무로 이루어진 구조와 섬세한 색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경복궁이 고즈넉한 전통의 공간임에도 현대 기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안내를 도와주는 AI 키오스크, 외국어로 자동 번역되는 가이드 앱, 그리고 QR코드로 연결되는 추가 정보들까지. 저는 전통과 기술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감탄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은 또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골목길마다 한옥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건물들이었지만 한옥 안에서 빛나는 LED 조명이나 현대적인 가전제품이 엿보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한옥마을을 거닐다가 발견한 작은 카페는 그 상징적인 예였습니다. 겉은 한옥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전면 유리창으로 빛이 가득 들고 최신식 커피 머신과 스마트 주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사실 뉴욕은 전통과 현대를 구분짓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된 건축물은 박물관처럼 보존되거나 새로운 기술은 별도의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둘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조화가 한국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는 제 모습은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때는 지하철 승강장이 단지 불편하고 위험한 공간이라고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안전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씁쓸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공항철도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도시 곳곳에 자리 잡은 초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한옥의 조화, 그리고 대중교통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질서정연한 흐름은 이 도시를 편리한 곳 그 이상으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좌석에 앉으니 이번 여정에서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스크린도어 앞에서 느꼈던 안전함, 지하철의 정시성과 와이파이 속도에 대한 감탄, 밤늦게도 한강공원을 걸으며 느꼈던 평화, 그리고 길을 묻는 제게 친절하게 도움을 주던 한국 사람들의 미소까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취재가 아니라 제가 속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였어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한 후 저는 곧바로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순간은 제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바닥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불쾌하게 들려왔죠. 열차에 올라 자리에 앉으니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반대편에선 한 남자가 노숙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긴장이 가득한 이 환경 속에서 저는 서울 지하철의 조용함과 정돈된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번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안전과 배려의 나라, 한국, 뉴욕 대중교통이 배워야 할 것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경험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처럼 변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꿈꿀 수 있도록요. 기사의 도입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일상의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경험이다. 반면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긴장과 불편이 일상이 된다. 이 차이는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기술과 배려가 결합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모습에서 비롯된다. 기사를 완성한 뒤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삭막한 거리에서 서울의 깨끗하고 정돈된 풍경이 겹쳐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희망을 준 시간이었죠. 뉴욕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리라는 희망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을 손에 쥐고 누웠습니다. 티머니 카드에 적힌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는 여전히 제 손바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이번엔 취재가 아니라 그곳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싶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기술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난리예요. 중국 공식 SNS에서는 한국 관련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옹호하며 올리는 글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웨이입니다. 중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배웠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중국의 역사, 경제, 문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고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 2학년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한국에 가야 하나 싶었어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라면 몰라도 한국에 대해선 굳이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도 발전했다고 하니 가서 경험해보라고 하셨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제 친구들은 한국에 가면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느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죠. 저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국민이고 한국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그늘에서 발전한 나라니까요. 기내에서도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떠오르는 건 드라마나 아이돌 정도였어요. 솔직히 좀 우습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그냥 작은 나라잖아.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항 내부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직원들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제가 중국 공항에서 느꼈던 혼잡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고층 빌딩과 도시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머물게 된 기숙사도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인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고 저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인의 이미지는 질투심 많고 중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친절했고 저를 동등하게 대우해줬습니다. 수업 첫날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교수님이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중국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이 대부분 일방적인데 여기서는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제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도시의 모습, 사람들의 태도, 교육 방식 모두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첫 인상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보여주기식 발전만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교환학생 생활 첫 주를 보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많은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 모든 게 겉모습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해도 그건 중국이 이끄는 글로벌 경제 덕분이지라는 자기 위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변명은 점점 제 마음속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선 한국의 도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역마다 나오는 안내방송이 너무 정확하고 깔끔해서 놀랐어요. 중국에서도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있지만 그 혼잡한 환경과 비교하면 한국 지하철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어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열차 위치와 소요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중국 지하철에서 흔히 보던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풍경과 너무나 달랐거든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저는 직원에게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특정 앱이나 카드로 소비 습관을 관리하고 할인 혜택을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의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학교 수업도 저를 계속해서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날 수업 중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중국에서는 시민의 참여라는 개념보다는 국가의 주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배웠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졌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요? 학생들은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이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갔어요. 도시에 위치한 역사적 장소들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 이런 모습이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은 거대하지만 거기서 집회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의 밤거리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작은 가게들조차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디 하나 무질서하거나 위험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밤거리를 떠올렸어요.
비슷한 번화가라 하더라도 한국과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태도나 분위기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한 가지 더 기억에 남는 일은 인터넷 환경이에요. 중국에서는 VPN을 쓰지 않으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제가 중국에서 접했던 왜곡된 정보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들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점이 너무 낯설고 오히려 불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저도 조금씩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작고 뒤처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련되고 효율적이며 시민들이 직접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나라였죠. 하지만 아직은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대단한 나라지만 중국과는 다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현실을 부정했죠. 저는 교환학생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익숙해졌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중국에서 자라온 저로서는 이것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의문이 한 번 더 커진 날은 학교 토론 수업에서였어요. 주제는 정치와 사회의 투명성이었는데 한 한국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시민들은 부정부패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더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부패했을 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학생들은 물론이죠. 촛불 집회 같은 사례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촛불 집회라는 단어는 저에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학생들이 설명해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을 규탄하고 결국 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서 촛불 집회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담긴 글들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검색을 할 때는 한 가지 관점만 나오거나 정부가 승인한 자료만 보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아무런 검열 없이 공유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친구와 함께 광화문 근처를 방문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이야기를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강압적이었는데 시민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서웠겠죠. 하지만 자유를 위해선 우리가 싸워야 했어요.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 고국인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자랑스럽지만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중국에서 그런 시도를 했다면 저는 스스로 대답하기도 전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중국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잖아요. 며칠 뒤 수업 중에 천안문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그 사건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천안문 사태는 폭동 아닌가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배웠어요. 교수님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보세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천안문 사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들은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제가 본 사진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탱크 앞에 홀로 선 남성, 피투성이가 된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싸우던 사람들 저는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일 거야.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일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사진과 영상은 너무나도 선명했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천안문 사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도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었고 심지어 외국 매체의 기사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사실이었을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어려웠어요. 천안문 사태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들었어요. 내가 이런 걸 알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계속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배운 것들과 경험했던 일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천안문 사태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천안문 사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정보들이니까 중국에서도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천안문 사태라고 입력했을 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를 바꿔가며 시도해봤지만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어떤 자료도 기사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이 주제 자체가 금기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VPN 사용법을 기억해냈고 이를 설치한 뒤 다시 검색을 시도했어요. 이제야 한국에서 봤던 것과 같은 자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안문 광장의 사진, 당시 시위대의 요구사항, 그리고 잔혹했던 진압의 기록까지. 한국에서 봤던 자료들과 똑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천안문 사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질문에 부모님은 잠시 굳어지더니 말을 아꼈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살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아예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대학 동기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경험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언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천안문 사태를 언급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친구들 중 일부는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민주주의의 아름다움과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은 고국에서는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어요. SNS에서 제가 천안문 사태 관련 내용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제 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고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가슴속 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VPN을 통해 한국 뉴스를 보며 그곳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러움과 좌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한국은 여전히 발전하고 시민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대학 시절 소중했던 친구들과도 더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가족조차 저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고 제게 직접 한국 갔다 오더니 너 이제 반체제 인사라도 된 거냐? 라고 비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중 가장 잊을 수 없는 일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열린 채용 박람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엔 솔직히 대답했어요. 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글로 쓴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면접은 항상 짧게 끝났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제가 왜 불합격했는지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동기가
조용히 저에게 말해줬어요. 린웨이, 너 과거에 올린 글들 때문에 기업들이 널 고용하지 않으려는 거야.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회사에 어렵게 취직했지만 거기에서도 편하지 않았어요. 제 동료들은 저를 기피했어요. 회사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때 제가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나중에 듣자니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고립과 외면은 점점 제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업무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제 존재 자체가 이미 문제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저는 혼자 밥을 먹기 일쑤였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도 더 이상 제게 힘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걱정했지만 동시에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랐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린웨이야, 이제는 내 생각을 좀 감추고 살아야 해.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이 현실적인 충고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감추고 살아야 한다, 이게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이라니. 제가 배운 한국의 자유와 비교하면 너무나 끔찍한 현실이었어요. 결국 저는 저항하기를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는 대신 조용히 회사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진실을 추구하던 사람이 아닌 단지 침묵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쌓인 피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을 먹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보 메인 화면에 떠오른 뉴스 하나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계엄령 선포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계엄령. 한국에서. 제가 알던 한국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정부와 소통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계엄령이라니요. 군대가 개입한다는 뜻이잖아요. 중국 웨이보와 바이두에서도 관련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계엄령 소식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올라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도 이제 끝났다. 민주주의는 결국 이런 결말을 맞는구나. 사람들이 조롱 섞인 글들을 쏟아내는 사이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민주주의의 힘과 자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뉴스를 새로 고침하며 밤을 보냈어요.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혼란을 과장스럽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고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또 다른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계엄령 해제 6시간 만에 철회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계엄령이란 군대를 동원해 모든 시민들의 행동과 언론을 통제하는 최후의 수단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VPN을 켜고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계엄령에 강하게 저항했다는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거리를 점령했고 국회와 정부의 즉각 행동을 요구했어요. 정치권도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고 결국 계엄령은 철회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뉴스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단 말이야? 시민들이 군대를 물러서게 하다니. 그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정부의 대응을 부러워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웨이보에서 이런 글을 읽으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이 직접 정부를 움직이는 멋진 나라다. 우리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글들은 빠르게 공유되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하지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글들이 하나씩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사라지는 게시물들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금기시되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를 조금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또 다른 현실이 저를 때렸어요.
그런 목소리가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중국에서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였죠. 글이 올라오면 삭제되고 계정은 차단되고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시민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모아 행동으로 옮겼고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혼자였고 침묵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의 동료들은 아무도 한국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계엄령 해제가 시민들이 만들어낸 역사로 남았겠지만 중국에서는 시민들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VPN을 켜고 한국 뉴스를 보면서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한국에 집착하게 된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제가 살고 싶은 삶의 이상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계엄령 해제에 대한 후속 영상에서 한 시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정부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보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떨까? 막연한 상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자유, 그곳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줬던 힘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 상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채웠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석사 과정에 지원할 수 있을지, 장학금은 어떤 게 있는지, 외국인으로서의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씩 검색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언어,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죠. 아직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제가 원하는 미래가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살고 싶은 나라였고 제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제 꿈을 향해 용기를 잃지 않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